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버그당 김준현입니다. 인간이 참 버그가 많은 인간이다라는 자책하면서 버그당이라고 지어봤고요. 하필이면 또 스티븐 스필버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또 이름도 라임을 맞추기도 했고. 다 생각해놓고 뭘 또 하필이면이에요. 네. 오늘 주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는 스필버그의 눈동자, 이렇게 한번 좀 약간 독특한 제목을 잡아봤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권력을 쥐었던 감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할리우드라는 이름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이름으로 대변해야 된다면 그것은 스필버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스필버그의 작품을 3편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우주전쟁, 스파이 브릿지, 그다음에 크로스 인카운터까지, 미지와의 조.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를 바라보는 스필버그의 시선, 다음에는 또 뭐 예술 영화, 여러 개의 주제를 할 수 있는 굉장한 감독. 언론을 바라보는 스필버그의 시선한 다음에 포스트를 다뤄도 되고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데뷔작이 뭔가 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데뷔작 뭔지 혹시 아세요? 릴리언스 때 찍은 거? 네. 아시는군요. 불꽃. 네네. 파이어라이트인데 정확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텔레비전 영화로 찍었던 듀얼이라는 작품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필버그가 17살 때 고등학교 시절에 장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편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제작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400. 알고 있습니다. $500입니다. 네, $400, 뭐 $500, $600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쨌건 그 저예산으로 만든 다음에 극장에서 상영도 했어요. 그 돈도 벌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난분은 난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게 1964년도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감독 생활을 어찌됐건 5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스필버그의 대표작이 뭐냐면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필버그의 영화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하나의 특집으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개봉하게 되는 더 포스트라는 영화는 이제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인데, 예를 들면 이전에 만들었던 인디아나 존스를 한번 생각하시면 이 두 영화 사이의 격차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장르를 섭렵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본인만의 어떤 색깔이 명확한 감독인데, 이 스필버그의 수많은 어떤 그런 장르가 섭렵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스필버그답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외가 아닐 수도 있죠. 아이들을 다루게 된 그런 영화들. 어린 시절의 일종의 잃어버린 순수의 시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구현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 둘 다 SF이면서 동심의 세계를 너무나 잘 만든 두 편 다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필버그야 뭐 항상 50년간 전성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스필버그가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시기가 저는 두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젠가 하면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대략 30대 정도의 시절인데, 이 시기는 뭘로 시작하냐면 조스라는 어마어마한 흥행 히트작으로 시작해서 미지와의 조, E.T., 레이더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2까지 정말 흥행의 제왕으로서 그를 만들어준 그런 전성기. 또 하나의 시기가 있다면 그로부터 한 10년 뒤입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또 10년이에요. 이 시기는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주라기 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우주전쟁까지 이 두 시기가 있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도 스필버그는 훌륭한 영화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시기를 그가 가장 반짝반짝 빛났다는 시기로 한다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영화로 E.T.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시기를 대표하는 영화로는 AI를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이 두 작품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지는 거죠. 사실 스필버그는 특히 이제 이분이 너무 초반에 흥행을 너무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흥행의 마법사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평적으로 홀대받은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초기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아서 본인 스스로 흥행을 할 때만큼 하니까 이제는 좀 뭔가 찬사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작품이 어떻게 보면 칼라 퍼플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아카데미 역사상 11개 부문에 올라서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트로피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럴 정도의 어떤 좌절을 겪었는데 이런 아카데미 컴플렉스도 뒤에 가게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 2번 감독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 스필버그는 이제 와서는 흥행만 잘하는 감독이라고 아무도 그런 비평가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추앙을 받는 네.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할리우드 감독들 중에 드라마를 가장 잘 다루는 감독으로서 스필버그를 손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인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스필버그를 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은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그 스런 스필버그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고. 네. 어떤 사람에게 창작의 힘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이 창작의 힘이 될 때도 있는데 네. 과연 스필버그의 창작의 힘은 무엇일까? 그 진실,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파헤쳐봤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쪽으로 굉장히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창작의 힘 강력한 그런 헤드라인을 다루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야말로 어린 시절이 창작의 힘으로 연결된 극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뽑아봤고요. 나이에 맞춰서 그 나이에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해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전 사건이 바로 4살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스필버그가 뱀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네.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해서 어쩌면 스필버그에게서 텔레비전을 빠지고 그 자리를 영화가 차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스필버그가 제작한 폴터가이스트라는 영화에서 TV와의 어떤 극적인 맞아요. 그 싸움 같은 게 어쩌면 이 4살 때 추억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필버그가 각본을 잘 안 쓰지만 폴터가이스트는 직접 각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관련이 있겠죠. 네, 9살부터 16살까지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살게 되면서 약간 외곽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살, 16살 때 불꽃이라는 작품으로 단편영화 8mm 장편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 상영하게 됐던 네. 시기였는데 네. 12살부터 감독이 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 13살 때가 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 자기를 괴롭히던 학생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네. 아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네. 영화 훗날. 백투더 퓨처의 네.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많이 삽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냐면 이태리 보면 꾀병을 부리기 위해서 네. 그 전구에다가 체온계를 갖다 대서 열을 높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스필버그가 써먹었던 네. 수법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 기억들, 아픈 추억들, 아픈 기억들,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창작의 힘으로 땔감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걸 써먹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중엽 작가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많이 또 소설 속으로 들어갔을까 궁금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설 읽어보실 네. 물론입니다. 네. 네. Phone home. Oh, God! Elliot. Only little kids can see it. Give me a break. To the forest! I'll be right here.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E.T.입니다. 이 스필버그가 35살 때 만든 영화인데 스필버그 영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수많은 관객에게 물어본다면 수많은 영화가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E.T.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82년도에 이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미국에서 역사상 모든 흥행 기록을 깨면서 최고의 흥행작이 될 정도로 정말 빅히트한 작품이 됐고요. 근데 SF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E.T.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식빵같이 생겼고 눈은 굉장히 크고 목은 길고 주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영화당에서 이전에 다루었던 미즈와의 조우 이보다 조금 더 전에 만든 영화잖아요. 보시게 되면 거기 외계인의 시각적인 디자인이 E.T.의 원형처럼 보여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리즈와의 조 디자인했던 외계인을 디자인했던 그분을 데리고 와서 네네. 그대로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영화 자체로도 저는 미즈와의 조우랑 이티랑 약간 관계가 많은 것 있죠.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보통 침공의 형태로 수많은 영화들이 만드는데 이 두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 이티의 얼굴을 디자인을 했던 그 디자이너가 여러 명의 얼굴을 지구인의 얼굴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가장 많이 참조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하고 해밍웨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밍웨이 또 칼 샌드버그도 있죠.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해밍웨이를 봤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상당히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절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밍웨이와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칼 샌드버그 같은 시인까지 합친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넣은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쪽 설명에 따르면 퍼그종 개입니다. 그렇죠. 약간 얼굴이 쭈글쭈글한 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게 E.T.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 아이에 관한 거니까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엘리엇 역할을 맡았던 게 헨리 토마스잖아요. 당시 이제 대대적으로 오디션 같은 걸 했는데 아이들 보고 가장 슬픈 장면을 연기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헨리 토마스는 자기가 개가 죽었던 날을 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걸 보는 스필버그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바로 캐스팅을 해서 이 영화에서 헨리 토마스가 그렇게 어린이 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루 베리모어의 굉장히 유명한 잊을 수가 없죠. 네, 정말 등장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네, 야구 모자 쓰고 7살 때인데 야구 모자 쓰고 방에 들어가서 이티를 처음 보니까 놀라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인데 그건 이제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두 배우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두 배우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순서대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정, 물론 엘리엇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오디션을 찍었겠지만 영화를 찍을 때도 이 두 아이의 여러 아이들의 감정을 위해서 순서대로 찍으면서 마지막에 이별할 때까지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독들의 상상이나 캐스팅을 생각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훌륭한 감독이지만 어떤 외계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와 인간이 어떤 교감하는 그런 굉장히 뭉클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피터 잭슨이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생명체가 킹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킹콩과 교감을 해야 될 인간은 누가 되는 건가라고 상상해 보면 그것은 나오미 와츠 같은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 배우가 되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괴생명체와 인간의 교감을 다뤄도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섹슈얼한 느낌까지 있는 양서류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 배우는 누가 되냐면 그런 나오미 와츠 같은 배우가 아니라 셀리 호킨스 같은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의 두 사람의 사랑을 만들죠. 그리고 스필버그의 경우에는 그 괴생명체가 E.T.처럼 생긴 외계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감을 나누고 있는 지구인은 여자가 아니라 아이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토마스가 맡은 엘리엇과 E.T.와의 어떤 우정을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배우를 캐스팅하는 감독의 스타일 혹은 그 교감에서 어떤 것을 가장 이상적인 관계, 가장 보고 싶어하는 관계를 보는지에 대한 감독의 스타일까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스필버그의 시선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죠. 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추격전을 보시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서로 완전히 나누어서 일종의 한쪽은 이제 E.T.를 피신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은 이제 추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자전거란 말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대비가 되어서 극 중에서 아이의 세계와 어른 세계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E.T.를 지켜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이들의 세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은 사실 E.T.라는 영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뭐 걸작이나 클래시컬한 영화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절실한 부분들 영화가 너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엘리엇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극 중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반면에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E.T.가 뭐라고 그럴까요? 혼자 조난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 숲에서 8분 동안 E.T.가 도망다니는 상황을 대사 하나 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에서 혼자 떨어진 E.T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굉장히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E.T가 느끼는 두려움과 엘리엇이 느끼는 외로움과 이 사이에서 둘 사이의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뜨겁고도 감동적인 교감을 결국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에 이 영화가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작이 된 거죠. 이티가 처음에 지구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인삼 아닌가? 인삼을 캐던데? 식물학자니까. 네, 인삼을 이렇게 캐서 네. 인삼 어디 아닌가? 뭐 풍기에 갔나? 네. 그래서 저는 이티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인삼을 캐는 일이구나. 네, 네.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네. 끝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왜 저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 도입부가 너무 인상적인 게 보통 어떤 그런 외계 생명체가 온다고 하면 나중에 보여주거나 보여주더라도 초반에 약간 더 쇼킹한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그쵸. 처음에 살짝 실루엣만 보여준다든지 손만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분을 보여준 다음에 이티가 딱 등장할 때 시각적인 효과,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전개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당연히 이제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너무 크게 성공한 작품인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역사에서 대중 영화의 역사에서 시점 쇼트를 가장 잘 쓴 영화 중에 하나가 이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라는 스필버그의 마법이 제대로 통한 영화가 이티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티는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이들과의 교감 때문에 우리는 이티를 일종의 어린이 비슷하게 보게 되는데 엘리엇의 시선 그리고 이티의 시선이 일반 성인보다 훨씬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 로우 앵글로 찍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높이나 이티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마을에 이제 이 이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조사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막 가설 텐트 같은 거 치고 막 조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엘리엇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이티를 정확히 뭘 조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까지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엘리엇 입장이 돼보는 거죠. 엘리엇의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티를 지키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도 파편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엄마를 제외하고 어른들은 얼굴도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영화는 철저하게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걸 가지고 재밌는 장면도 만들었죠. 극 중에 할로윈 데이 때 침대포 담요 같은 걸 뒤집어 그렇죠. 침대포를 뒤집어 쓰고 눈 구멍을 두 개를 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시점 같은 것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서는 이제 스타워즈와 이티가 만나는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요다가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다와 이티가 어쩌면 서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만나는 장면처럼도 보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기도 하죠.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 이티가 창고에 있는 장면은 약간 호러 영화처럼 느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겁내하면서 네. 저게 뭐가 있지라고 들여다보는 장면, 그 쇼트 같은 것들이. 근데 후반부에 이티를 못 보는 엄마의 그 냉장고 문 열고 이럴 때 보면 약간 코미디처럼 또 찍혀 있어요. 네. 엄마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티를 못 보고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약간 장면. 무성 영화처럼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 면에서 있죠. 굉장히 영상의 어떤 재미 같은 걸 여러 개를 혼합한 것 같은 스필버그의 장점이 녹아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영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자전거를 타고 숲을 날아서 달을 지나가는 장면도 있죠. 그 장면은 조악하냐 안 하냐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을 날아오를 때 당대에 정말 놀랐겠지만 지금 봐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엘리엇은 그렇게 날 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높게 날지 말라고 하는데 곧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걸 즐기게 되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유명하면 스필버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앰블린 엔터테인먼트의 로고 자체가 그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 컷 중에 하나가 되었죠. 네, 난분이죠. 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이티가 만약에 35살 때 만든 영화라면 이때는 55살 때, 그로부터 20년 뒤에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AI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리메이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들었는데 있었죠. AI를 보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가족이 처한 아이러니, 역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맞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아이가 뒤바뀌었다면 이 AI에서는 두 명의 아이가 있다면 한 명은 진짜이고 한 명은 가짜이라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사실 스필버그의 최고작이 AI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뒤에 해야 될 얘기를 미리 당겨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AI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스필버그의 수많은 걸작들이 있는데 AI가 최고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AI를 이제 깎아내리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라스트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늘어지고 그 부분들은 차라리 최연에 가깝다. 잘라내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의 비판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는 또 다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큐브릭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다시 말해서 AI는 온전히 스필버그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부분부터 얘기하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AI는 원작이 된 그 SF 소설이 있는데 그 판권을 스탠리 큐브릭이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안 친할 것 같은 두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하고 스필버그인데 두 사람이 20년 절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디벨롭을 하다가 이 기획을 점점점 발전을 시키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내가 아니라 자네가 더 어울릴 것 같아. 해서 스필버그한테 감독을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판권자 입장에서. 그러면서 둘이 논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스탠리 큐브릭이 세상을 뜨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필버그가 달라붙어서 영화를 하게 됐거든요. 애초에 스탠리 큐브릭이 AI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 각본이 된 원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자체가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주라기 공원을 딱 보는 순간 그 당시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말이 나오면서 아니 어떻게 공룡의 세계를 영화가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AI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스탠리 큐브릭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데이빗이라는 로봇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스필버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할리 조엘 오스먼트를 캐스팅해서 만들었죠.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백스토리를 생각하면 스탠리 큐브릭의 그 잔영이 이 영화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 영화 속에는 실제로 큐브릭의 인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가 좀 시작이 좀 이상해요. AI는 약간 긴 무슨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든지 아주 그렇게 펼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스탠리 큐브릭의 화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이제 루즈시티라는 중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 환상적인 도시가 굉장히 특별한데 거기에 시각 디자인에 큐브릭이 어떤 잔영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에 또 플레어시티라는 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드락 하는 밴드가 나오는데 그 하드락 하는 밴드가 미니스트리거든요. 근데 미니스트리가 영화 속에 나온 이유가 원래는 큐브릭이 만들려고 미니스트리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미니스트리가 등장한 것 자체가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디어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스필버그 영화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큐브릭의 어떤 경의를 바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루즈시티를 들어갈 때 리아리티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나옵니다. 리아리티 슈트라우스 하면 또 무조건 스탠리 큐브릭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저는 무조건 스필버그 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은 이 영화를 4시간짜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분은 또 만드셨으면 궁금하긴 하네. 그 풀 버전이. 솔직히 얘기하면 보고 싶긴 합니다. 보고 싶긴 한데 그렇게 긴 4시간짜리 버전을 갖고 와서 스필버그는 보통 각본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영화로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각본을 같이 쓰는데 참여한 거죠. 그 영화를 대폭 줄였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다 넣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의 전체 어떤 정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우리가 AI라는 영화에 진짜 감흥되는 것은 이 영화 갖고 있는 어떤 정조 때문인데 그건 100% 스필버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두 사람의 협업으로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의 어떤 진수가 제대로 담겨 있는 그런 걸작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쉽다는 점인 것 같아요. 쉽다는 게 영화가 쉽다는 점도 있겠지만 메시지 자체가 쉽고 간결해서 누가 봐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남는 저의 감정은 어떤 인간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 재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스필버그다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필버그가 오래전부터 당신은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둥, 자라지 않는 소년이라는 둥, 별별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화적인 세계에 천착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비평가들도 많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AI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동화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한 다음에 짠 하고 AI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동화적인 세계관이 영화 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바탕을 이루는 모티브가 피노키오잖아요. 그렇죠.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를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푸른 요정 모티브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로즈시티에서 이제 닥터 노우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즈의 마법사의 클라이맥스거든요. 그다음 또 영화의 정반부에 그 진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틴과 로봇으로 가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빗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마틴이 사람들이 데이빗을 미워하도록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에 잠들어 있을 때 머리카락을 잘 나오라게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 신데렐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가위소원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런 전래동화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진 동화의 모티브를 갖고 와서 어떤 이런 하나의 독창적인 이야기로 바꿔내는 거죠. 네, 저는 후반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후반부의 부분은 피노키오의 뒷이야기를 스필버그가 이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피노키오를 바탕된 세계관에서 피노키오가 이제 나무 인형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스필버그가 받아서 그 뒤는 내가 이렇게 써볼래라고 해서 뒷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스필버그의 인장이 담겨 있는 부분이어서 그 뒷부분이 길다 혹은 이상하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영화 속에서 당연히 너무나 인간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닌 로봇의 몸을 갖고 있는 로봇들, AI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있는데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더 로봇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은 거예요. 초반에서 보면 마틴이 이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금속 보행기를 갖고 다니게 되는데 금속 보행기로 걷는 모습 자체가 극중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빗은 완벽한 아이 소년처럼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마틴이 더 로봇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숲속에서 그 로봇들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들을 보여주는데 인간 사냥꾼의 모습이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더 로봇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로봇이란 무엇이란가에 대한 SF의 해묵은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동화인가에 대한 대답 같은 것이 바로 AI 같은 스필버그의 대답 혹은 영화를 만드는 영화에 관이 들어가 있는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거였는데 영화에 이제 닥터 노우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영화에서 처리가 되어 있죠. Child with blue hair was no other than the good-hearted fairy who had lived in that wood for more than 1,000. David, it was an example of her, but I think we're getting closer. But if a fairy tale is real, then what?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답을 안 하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이 영화의 종반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푸른 요정이 로봇을 소년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대답에 대해서 스필버그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건가 하면 동화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속에서 과연 어떻게 소년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론으로서 동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의 종반부에 길게 붙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 데이빗을 구원하기 위한 동화라는 거죠. 이 엄마가 숲에서 이제 데이빗을 자기 진짜 아들이 깨어났으니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의 제일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자기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로봇이지만 엄마한테 매달리죠. 그러면서 애걸복걸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Mommy, no. Mommy, if Pinocchio became a real boy and I become a real boy, can I come home? That's just a story. The story tells what happens. Stories are not real. Mommy is real. 근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란다라는 말로 아이가 받았던 로봇이지만 어마어마한 상처를 영화는 현실이 동화로 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이 영화의 종반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스필버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은 우는 아이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고 그 아이의 꿈을 동화의 형식으로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AI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스필버그 영화 중에 한 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영화가 장면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초반에 이제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역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뭐 식센스에서도 잘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영화는 별론데 할리 조엘 오스먼트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초반에 로봇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 단계에서 기계를 조작해서 각인을 시켜서 내가 네 엄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장면의 연기를 보면 각인 배기 바로 직전에는 로봇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 각인이 딱 되는 순간 밝게 웃으면서 어떤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보여주는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상대에게 동조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큰 웃음 장면인데 그 장면은 웃기기도 하지만 기괴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기괴하죠. 그렇죠? AI가 이렇게 웃는데 그는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 웃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무나 인간처럼 웃지만 저것은 로봇이다라는 것을 그 웃음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웃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E.T.와 AI를 보시게 되면 스필버그의 어떤 그 점의 특허 같은 그 연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테이블 같은데 아이나 E.T.가 이렇게 고개를 싹 들게 되면 이 테이블에 깔려 있는 유리 때문에 얼굴이 반영이 이렇게 뭐라고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로 이렇게 아래 위로 비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 찍는 걸 스필버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E.T.에도 나오고 AI 초반부에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스필버그적인 어떤 특장들, 인장들 같은 것이 잘 들어가 있는 두 편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택이 아닐까 싶고 전 두 영화 다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전 E.T.가 더 좋아요. 네. 아니, 그럼 뭐 사실 E.T.가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 E.T.를 보고 있으면 시대를 넘어서는 굉장한 클래식함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스필버그가 가장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스필버그가 가장 아이들을 잘 이해한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E.T.를 꼽고 싶고 최고 장면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AI에서 플레어 그 시티에 들어가서 이뤄지는 어떤 이야기들 그 시각적 효과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조명이라든지 장면 구성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스필버그답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도 스필버그다운 부분도 있어서 그 장면을 좀 최고로 의외네요. 네, 장면은 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멋진 장면이지만 저는 뭐 이미 다 앞에서 말을 해버려서 저는 진짜 안배를 못하는 것 같아요. AI를 저는 더 좋아하고요. E.T.도 워낙 좋아하지만 AI를 더 좋아해서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고의 장면은 저는 뭐 역시 또 말을 해버렸습니다. E.T.에서 이 장면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AI에서 볼 줄 알았더니 아니요. 또 E.T.도 제가 또 굉장히 사랑하는 반칙 아니에요? 반칙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제 평론가 입장에서 몰개성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장면을 빼고 다른 장면을 뽑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필버그의 영화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한 장면을 골라라? 역시 저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난 되게 해놓고 다른 장면을 뽑았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거대한 산맥의 가장 중요한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이를 다룬 두 편의 SF 영화를 다뤄봤고요. 다른 주제로 또 스필버그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0번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필버그의 유태인 정체성 한 다음에 신드러 리스트와 밀햄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아이를 바라보는 스필버그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걸작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빅TV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빅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